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IBK 투자증권 전 리서치 센터장이셨던 이종우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됐죠.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 하이로 모니터 내에도 뭐 스튜디오 이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뭐 금융 환경도 뭐 만만치 않게 대외 변수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와 관련된 글로벌 예. 환경을 좀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달러가 약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3월 달에 팬데믹이 제일 처음에 선언됐을 때에 그때는 이제 달러가 엄청난 강세였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 10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93 정도까지 내려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93이 그 2008년도에 한 번 정도 내려갔다가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뭐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90 정도이기 때문에 90이 깨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판단을 현재에서 해서 방향성을 완전히 정한다.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우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달러의 약세가 기조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요. 가장 큰 부분은 유로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한 10% 정도 절하가 되는 동안에 유로화가 10%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유로화가 이제 그 강세가 됐던 거는요. 아시는 것처럼 왜 유로 그 기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초 생각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24개국, 25개국이 모여가지고 뭔가 합의를 내서 그것도 또 뭐 거기에서 뭔가를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돈을 걷어서 남한테 도와주고 거의 또 무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합의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 그게 이제 합의가 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유럽이 보니까 일단 위기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유로화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거 과연 공동의 통화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뭔가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유로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로가 상당히 강세가 됐던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미국 경제가 이제 당초의 생각은 팬데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하반기 되면 이제 정상을 찾아갈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보면 뭐 코로나19의 제1확산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확산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경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정책을 특히 그 금융정책을 폈던 강도에서 보면 3월 달에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다지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질 않았잖아요. 네. 금리를 내릴 여력도 없었고. 근데 미국만은 1.5% 정도 금리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폭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유동성의 공급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일단 한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제일 약세가 될 수 있을 만한 통화가 달러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왜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이러는 수준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조적으로 이게 약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몇 가지 사례만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재앙이거든요. 미국 경제 자체가
거의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형태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IMF나 이런 데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기축통화로 해서 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장만 돌리면 달러가 막 쏟아져 나오는 형태가 그렇죠. 되죠. 막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 때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아주 손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에서 벗어날 때, 그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봐도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연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미국이 그 영국보다도 경제적으로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건 이미 1890년대가 되면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운드화가 밀리고 달러화가 올라서긴 것은 194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있었던 거를 통해서 그때 이제 그걸 파운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했던 게 뭐냐면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과를 해서 영연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파운드화의 이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 그만큼 보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위력적인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지금에서 이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돼서 이제 완전히 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위안화나 이런 데가 차지하고 들어올 거다. 이거는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섣부른 판단이 왜 사람들한테 나오고 세상에 퍼졌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골드만삭스거든요. 약달러. 예, 그렇죠.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이제 추세적으로 약해져서 세계 중심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 이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금이 계속해서 강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서 뭐냐면 미국의 경기 회복,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몇 주 정도 지나면 경기 회복은 모두 다 끝나고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거다. 이런 세 개의 얘기를 모두 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기에서 파생돼서 달러의 기조적 약세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월가에서의 소문으로 우리 보면,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많은 금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야 회사에 엄청난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세계적으로 경기 불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금하고 달러가 상당히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죠. 그래서 이제 많이 퍼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현재 펀더멘탈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달러의 약세가 계속된다. 기조적으로 그래서 중심통화에서 밀린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 미국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요구를 연준에다 막 할 정도로 예.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혹은 뭐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싹 없어진 것은 이제 약달러가 이미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약달러가 됐을 때 미국에게 좋아지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약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가 약세가 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대외적인 상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형태로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또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가 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제품을 많이 판매를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이제 반대로 미국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A라고 하는 뭐 신발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건 한 $20,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건 한 $1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메이드 인 USA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사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산을 많이 이제 소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면 이게 옛날에는 2대 1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1.5대 1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뭐 1.5% 한 50% 정도 활이 더 비싸게 줘서 그 하는 거라면 메이드 인 USA가 낫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통화가 약세가 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바깥에다 파는 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에 있는 기업들이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회복이 그걸로 해서 되는 그런 자율적인 기능을 이제 환율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에게는 좋죠. 이익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 대신 수입하는 그 원가가 커지니까 내수 시장에 오히려 불경기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경기에 안 좋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수,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가격 경쟁력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질문은 이게 지금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0년도부터인가요? 약달러, 2011년 이후로 약달러가 지금 쭉 10년 가까이 이제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그 상승한 원인을 이 약달러에서 잡는 그런, 강달러에서 그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약달러로 전환이 됐을 때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선후 관계가 조금 꼬여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강달러가 됐고 그래서 그 강달러가 돼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빼고 강달러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중간 과정에 또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보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양쪽을 연결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고 그냥 강달러와 그 다음에 이 주가 이렇게 가면 현상적으로 보면 맞죠. 달러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강세가 되면 이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경제가 딴 데보다도 좋으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달러가 강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훨씬 더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서 원화가 강세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정부에서 그냥 원화를 강세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아무튼 이제 달러를 매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만들게 되면 그래서 원화를 강세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경기도 안 좋은 데에 대외적인 경쟁력도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달러가 앞으로 그냥 강세가 되느냐 약세가 되느냐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그걸 둘만을 가지고 결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가 그 약세로 전환된 가장 큰 요소가 이제 유로화의 어떤 강세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유로화에 대비해서 달러는 참,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200원대에서 아래 위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유가 그 우리는 달러 인덱스와 우리는 신흥국 인덱스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6개 통화를 집어넣어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파운드화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통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스웨덴 통화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덴 별로 힘이 없는 것 힘이 같은데. 우리가 저걸 왜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6개 통화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있는데 유로화가 그 중에서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엔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하고 나머지 3개 통화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로화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인덱스에서 당연히 보면 유로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의 변화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폭 자체가 차이는 난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든지 나머지 6개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틀 내에서 봤을 때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모든 나라의 통화를 평가하는 것이 달러를 앞에다 놓고 자기 통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약해지게 되면 이 자기 통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 한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폭 자체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화가 제일 많이 약세가 됐을 때 팬데믹이 선언되고 막 그랬을 때 1270원 정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90원을 약간 깼다가 이제 그만했었으니까 그러면 한 80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한 6% 정도 절상이 된 거거든요. 달러가 한 10% 정도 절하가 됐으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절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이 달러 약세의 기조가 장기적인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언제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될 거라는 그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4분기 뭐 이 정도 되면 또 방향을 바꿔서 움직일 텐데 기본 전제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한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한 110, 120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폭 내에서 위로는 100, 아래로는 대략 한 뭐 92, 93 이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걸로 일단 보이는데 한 4분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 현재까지 이제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던 건 3분기, 4분기를 생각했을 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이 좀 덜하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밑으로 밀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보면 그래도 이제 3분기 지표나 이런 게 나온 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이제는 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는 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뭐 떨어져서 그게 달러에 타격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오고 했던 것들을 한번 다 감안을 해보면 한 뭐 4분기 정도서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돼서 달러를 계속해서 약세로 만들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의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 경제도 결코 제가 봤을 때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마냥판 진행되기는 어렵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온 부분이 있다라고 따지면, 한 4분기 정도 되면 거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얼마 전에 2분기 경제 성장률 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마이너스 33% 정도. 네, 엄청난 수치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장중에 나스닥이 잠깐 밀리다가 다시 말고 올라가는 그 힘을 보고, 야, 유동성의 힘이 엄청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지표가 미국의 7월 제조업 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뭐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나쁜 거는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의 수치니까요.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월 달에 팬데믹이 났고,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거의 경제를 폐쇄하는 형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5월 중하순서부터 경제를 폐쇄했던 것을 풀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에 6월, 7월, 8월 이런 정도의 경제 지표들은 꾸준히 좋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7월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된 거거든요. 2분기 성장률 우리가 한번 보면 예상했던 거 정도만큼 나온 겁니다. 진짜 이제 원래 예상했던 건 뭐 마이너스 34 이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33이나 마이너스 34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전부 다 감안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다지 크게 그 영향을 준 거는 아닌 그런 형태가 됐고요. 결국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3분기는 괜찮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대략 한 25% 정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기가 좋게 나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33% 우퇴하고 20% 조금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원래 맨 위에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그 수준하고 대비하면 어느 정도냐면 떨어진 거의 3분의 1 정도, 대략 한 40% 정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는 크게 위에 그 베이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4분기서부터는 조금 약해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월별로 나오는 경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 이런 거를 가지고 쭉 한번 팔로우해 보면 대충 7월 중반 정도서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지는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너무 심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 주들에서 완전히 경제 폐쇄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 상당히 불편하게 돼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 정도서부터 경기가 좀 나빠지는 형태가 됐는데, 이 기조가 앞으로 꾸준히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정도의 그 지표들에 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8월 달 나오는 지표. 그러니까 8월 지표니까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건 빨라야 9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이때에서부터 나오는 지표들은 예상보다는 못한 형태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쭉 떨어졌다가 중간 정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빠지는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보면 3분기는 괜찮고 4분기 정도에 둔화되고 이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제조업 지표는 그러면 몇 월 달 어떤 기준을 지금 7월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7월 달에 나온 지표는요, 6월 달까지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아니죠. 그냥 6월 달만. 6월 전달. 예, 6월 한 달만. 그러니까 6월 달에 실적은 이제 잘 나왔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중순서부터는 다시 둔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이유는 뭐 특별히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네. 예상보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 한번 세게 했었는데 뭐 경제 폐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워낙 심하니까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도 보면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 아주 강한 이 반대되는 소비나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4번째까지 정책을 내놨던 것이 조금씩 뭐랄까요, 약발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사실 그 인위적인 어떤 지원 없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그 실물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고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냥 이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기 전 수준에서부터 따져보면 50%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 50%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조차도 4번에 걸친 강한 경기 부양 대책의 덕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형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획한 게 5차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의 약발은 언제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온 안을 보면 공화당은 1조 달러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3조 달러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아무튼 하자라고 하는 데는 서로가 타협을 봤으니 뭐 1조 달러에서부터 3조 달러 사이 어딘가에서 아무튼 뭐 결판이 나겠죠. 뭐 그런 건데, 일단 이제 뭐 여러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했는데도 여태까지와 달리 그렇게 인상적인 형태로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 무엇보다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 효과를 크게 발휘하려면 집중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필요한 쪽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돈을 밀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서 정책을 폈냐면 각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형태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초점이 되는 데에다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대중적으로 확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밑으로 가라앉는 거를 방지하는 쪽으로서 계속 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비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게 발휘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가장 필요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린 뉴딜을 하는 회사들한테 확 밀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소비가 굉장히 둔화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둔화되면 나머지 쪽에서 아무리 성장 동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밑으로 얼마나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아무튼 성과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자, 5차 부양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도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요. 우선은 여태까지 4번 했던 거의 반복적인 형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차 부양 대책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전까지 보면 한 주에 $600씩 줬거든요, 실업자들한테. 그걸 이제 $200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인마다 $1,500씩 돈을 나눠주자, 뭐 이런 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 거의 반복인 거죠. 그런 상태인데다가
여태까지 그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아무튼 5차 경기부양대책이 통과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5차 경기부양대책이 통과되고 했을 때에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진짜 이게 그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는데, 하나는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죠. 아, 액수. 예.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조 달러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보단 많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에서 실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면 5차 경기부양대책까지 내놓은 다음에 이게 마지막일까 아닐까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양대책이 나오고 그 규모를 보면서 또 그 다음에 부양대책이 나온 다음에 여러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마지막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진짜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싹 사라지는. 예, 그렇죠. 거예요. 그때는 뭐 규모가 얼만큼 되고 뭐하고 하는 거에 상관없이 마지막이래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정책이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은 이미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데에서 그 7월 FOMC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문안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숨은 뜻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예, 그러니 이제 다른 수단이 동원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다른 수단은 재정인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금융정책은 밑바닥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고. 근데 재정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상반기만큼 난다라고 하면 하반기까지 가면 마이너스 20%거든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GDP 대비해서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됐던 거는 2차 세계대전 말에 44년도, 43년도 이때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120%까지 오는 과정은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렇게 쭉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120%가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40%가 됐다가 1943년도가 되니까 95%가 됐다가 그 다음에 120%가 됐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서 이거는 원상으로서 들어가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과연 이번에 1조 달러 넘게를 또 쓰고 나면 여기에서 재정 적자를 또 내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은 이게 이제 조만간 나와. 5차 부양대책이 조만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로 가고 있는데, 그 5차 부양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들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형태가 된다고.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뭐 재정 적자 커지는 만큼 또 세금이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 세금은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뭐 하여튼 그 미국 정부에서 필요한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계획은 계속 세워져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그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일단 금리도 일단 그런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금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전부 자금이 외국 쪽으로, 신흥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되겠느냐. 그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또 나라들이 자기 앞길이 바쁘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보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미국이 국채를 얼마를 찍든지 그건 항상 성공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빼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서 그 돈을 갖고 간다.
특히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 자금이 움직인다.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별로 그거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많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 거, 이거 이제 소화되는 부분들은요.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 보면 선진국의 국채 중에서, 선진국의 채권 중에서 가장 그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다가 그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 상품을 뽑는다라고 하면 단연 보면 미국의 국채가 가장 탑입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거의 넘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국채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소화시키는 데는 별달리 어려움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채 수익률은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아무리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0.6%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0.1%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둘 사이에서 갭이 0.7%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뭐 독일의 국채가 미국 국채를 이게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국채 수익률이 미국 정도 나오는 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바꿔지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국채 수익률 이런 거 한 2. 몇 % 이렇게 하니 그러면 중국으로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시장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경계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허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할 때에도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된다라고 하면 선진국 쪽으로 90 정도가 투자되는 거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계 없이 그냥 금리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미국에 있는 돈이 뭐 금리도 낮은데 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이머징 마켓 국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살까?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브라질 국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성. 네, 몇 년 전 같은 때에 보면 금리가 거의 15%씩 했었거든요. 그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 2%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그때 4%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 모두 다 빼가지고 브라질 국채 사서 하면 16%, 15% 되는데 그게 뭐가 겁나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브라질 국채 투자했던 분들이 거의 한 명도 이익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헤아라가 난리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환에 대한 위험도 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는 그 리스크도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러시아처럼 아예 부도가 나버릴 수 있는 리스크도 짊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냥 금리만 놓고 이게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선진국 자금, 그러니까 모든 그 펀드라든가 자금에는 그 운영 수칙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선진국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그 어떤 비교 우위를 쓰기 위해서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같은 선진국 내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해 봐야 되고. 예. 미국과 중국 같은 신흥국과 선진국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신흥국의 그렇죠. 몫에 맞는 그 가운데서 신흥국 사이에서의 경쟁력이 이제 우위에 있는 거고, 예. 그 비율만큼 그만큼 가는 거로 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엉뚱하게 중국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MSCI 지수에서 빠져나와서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네, 그렇죠. 외국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 지수에 배당된 자금의 규모가 월등하게 크니까. 그리고 MSCI는 좀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는 이 용대가리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용꼬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꼬리에서 아무리 커봐야 용대가리에서 조그만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보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선진국 지수에 합류가 됐다고 했을 때요. 예.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하면 선진국 내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각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선진국 펀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아무튼 한 20몇 %는 삼성전자를 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 시장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0이라고 하는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 시장에다가 25% 투자해야 되고 이런 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자르다가 보면 한국은 뭐 0.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0.5%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누구는 0.5%에서 조금 더 올려서 0.8%를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0.5%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한 10%를 해버린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이게 잘려버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5차 부양 대책 미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고 난 후의 시장의 반응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시장 장세가 전망이 좀 어떻게 갈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이제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기술주. 언택트라고도 하고 기술주들이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꼭지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많잖아요. 예, 예. 더 갈 것인지 예.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한계를 보일지 이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거든요. 예. 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간 거는 분명한데 당장에 그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는 아무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나는 여기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겠어라고 하면 차에서 내려야 되고 나는 아무튼 나의 운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형태로서 봤을 때에 과열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죠. 자, 지난주에 애플이 이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괜찮다라고 해서 애플 주가가 11%가 올랐습니다. 애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2,200조 정도였는데 그게 1% 정도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요. 대충 보면 한 250조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500조니까 얼마입니까? 6분의 1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너무 과격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조, 커지기 전에 2,200조고 지금은 보면 한 2,4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5배 이런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애플이 한 분기에 이익을 내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8조 달러 좀 넘어서 이제는 10조 달러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게 3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의 가치를 더 받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옛날만큼 못하기는 하지만 8조 1천억 달러, 8.1조 달러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애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되거든요. 애플이 2,500조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9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돈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뭐 애플은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한 번만 또 생각해 보면 꼭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쭉 가다가 기술의 진보가 벽에 부딪히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상품화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머디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싼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좀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이폰 뭐 12가 나온다, 아이폰 10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카메라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의 진보는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카메라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느끼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피처폰 맨 마지막 때면 어떤 경쟁이 붙냐면 이제 피처폰으로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카메라 화소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은 50만 화소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올리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과연 애플만의 문제일까라는 거 따져보면 그게 아닙니다.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갈 만큼은 상당히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지금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에 보면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원래 맨 마지막이 되면 정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유혹적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되면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다라는 것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더 견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거는 뭐 2000년도에 IT 버블 이때에도 우리가 내내 모두 다가 경험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참 견디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마냥 세상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2000년도에 IT 버블을 이끌었던 종목은 몇 개 있습니다. 그때도 인텔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메리칸 온라인 이런 그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비 면에서 시스코 시스템스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인텔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번에 뭐 7나노가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막 주가가 하루아침에 막 16%씩 절단이 나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주가가 한참 낮았을 때보다 약간 높은 수준 정도 됐고요. 네. 시스코 시스템스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인텔이나 시스코 시스템스가 앞으로 미래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플, 아마존, 뭐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거를 설명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100개도 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이성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성장주들 뭐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치고 그러면 요 다음을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주도주가 네.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월가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을 때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먹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어차피 성장주로 시작됐으면 성장주로 끝이 나는 거지.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다른 걸로 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처음서부터 끝까지 미국도 성장주, 우리나라도 성장주 이걸로 끝장을 보아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시점에 다른 걸로 교체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팍 꺼져버리고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다른 주자로 바꿔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처럼 한쪽이 흥하게 되면 한쪽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되고요. 네. 그 다음 국면이 되면 역전이 돼버리는 형태로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질 때는 성장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때는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고평가가 된 게 이제 그렇죠. 제자리 찾아간다. 이제 뭐 너희는 이제 뭐 이번 고점을 회복하려면 50년 지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동안에 아무튼 뭐 주저앉아 있었던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올라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다음 국면에서 들어가는 거는 가치주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우리나라로서 한번 따져보면 중간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잠깐 움직이기도 하고 했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 거나 성장주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진짜 미미한 수준에 그쳤죠. 그러니까 이 다음 국면에서는 아마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것들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그 제조업, 그 대표 제조 주식들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여하에 따라서는 금융주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서 조금 바뀌는 형태로 완전히 정반대의 형태로서 이런 모양으로서 간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관련된 회사 네. 아이템들이 이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대면하는 어떤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면 주식들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되면 과연 주식시장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던지 안 좋았는데 그게 뭐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에 플러스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주가는 다 올라갔고 특히 언택트 주식들, 바이오 주식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근데 코로나19가 조용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은 끝나는 거다. 일단 바이오는 뭐 더 많이 얘기할 것도 없고 언택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이야 무슨 뭐 언택트 얘기하지만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닐 거며 어떤 사람이 손소독제 쓰겠냐.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택트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 언택트의 비중이 워낙 커져 있는 상태니까 주저앉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반대쪽에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베이스 효과를 따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대쪽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면 관련 주식들 이런 쪽이 이제는 밀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조금 전에 이제 가치주가 이제 다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이 가치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워렌 버핏이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익률과 자산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밸류를 평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 성장주. 이게 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그 가치평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봤더니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지금 성과를 봐서 앞으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를 평가해가지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했으나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성장주니 뭐니 이런 걸 보니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 각기 요게 다른 뭔가를 좀 넣어줘야 된다 이런 거고 그게 거기에서부터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느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거를 찾아서 나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2000년에도 똑같은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IT 버블 막 했을 때에 이런 얘기가 없었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익이 진짜 조금 나오는데 주가는 이만큼 해서 심지어 보게 되면 매출액의 10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하느냐를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PSR 이런 지표들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였다. 이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른 거 보다도 PDR 드림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하자. PDR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정도지, 항상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했던 것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형태가 되게 되면요, 그거는 그만큼 되게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이 89년도 이럴 때 주가가 막 38,000엔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PR이 120배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왜 일본은 120배 PR이 될 수 있고 미국의 PR은 15배뿐이 안 되는데 왜 일본은 그거의 8배가 되는 120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얘기들을 다 합니다. 무슨 일본의 금리는 낮기 때문에 높은 PR을 갖고 가는 게 당연하고, 일본은 전자산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도 맞는 건 없었고. 그냥 폭락으로 주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결국 보니까 한 25배 정도 PR이 떨어진 다음에 이게 정상이었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장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센터장님은 워렌 버핏의 그 가치 투자, 그것이 옳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쪽을 우리가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도 별로 그렇게 반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쪽에 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익을 잘 나오게 되면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없으니까 오르지 못하는 형태가 수급 되잖아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이익이 얼마가 나건 뭐하건 상관없는 형태가 되니까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장이 전부 다 이제 끝을 내고 떨어질 때는 이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쌌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소외받은 가치주들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시점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국내 주식시장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상향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글쎄, 저는 30년 넘게 주식시장만을 분석을 했거든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 오른다라고 하고 떨어질 때에 마냥판 떨어질 것 같이 얘기하고, 이거는 진짜로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에 상향이 열렸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상향이 열렸다라고 봐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쉬운 국면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보면요. 구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시장은 나스닥만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오르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다 올라가는 거고,
그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크게 약세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스닥은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종목들이 또 가지고 가는 형태인 겁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5개 종목이 대략 한 4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495개 종목이 똔똔이거나 마이너스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대충 똔똔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5개 종목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버린 거고, 그 5개 종목이 나스닥도 다 끌어올린 거고, 그 5개 종목이 모든 세계의 주식시장을 다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5개가 어떤 건가요?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시가총액 따지면 애플이 지금 우리나라의 1.5배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따지면 굉장히 커지는 형태죠. 애플, 아마존, 구글만 따지더라도요, 시가총액이 5조가 넘거든요. 5조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GDP가 5조입니다. 5조 달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만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시장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글로 쭉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간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간다라고 하는 가정은 이게 계속 간다라고 하는 가정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마냥판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확 이렇게 수급이 몰릴 때에 잠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보면 다시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밀고 가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또 게임, 언택트가 하는 이제 인터넷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를 한번 우리 따져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정말 히어로가 돼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다시 어디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니까 상한가가 되면서 다른 그 바이오 주식들도 쭉 끌어올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 가장 큰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100개가 넘거든요.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제1번으로서 지금 뛰고 있는 게 영국의 아스트로제네카, 그 다음에 미국의 모더나, 그 다음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계 5개.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2상, 3상까지 다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치료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다 비용만 치르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저쪽에서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치료제나 백신이라고 하는 재료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상실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오는 순간서부터 바이오 주식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네이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네이버가 다른 걸로 해서 인터넷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웹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는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검색 엔진 그 비율로 보면요, 옛날에는 7대3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네이버 7, 다음 3. 지금은 보면 네이버가 한 56%,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한 30몇 %, 그 다음에 다음이 한 6%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이 6%라고 하는 거는 다음은 검색 엔진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본업이 되는 것에서 줄어들게 되면 부수적으로서 돼 있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성장주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마냥판 계속해서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장 내적으로 여러 종목면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이런 것들 거에서 그렇게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과연 진짜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앞으로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좋아져서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서부터 보면 한 4분기 정도부터 꺾여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옆으로 쭉 가거나 조금씩 내려가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번에 뭐 동학개미라고 예. 하죠. 예. 뭐 미국은 로빈후드라고 예. 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더 똑똑해졌다라는 뭐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과거에 이러한 그 폭락의 경험이 그 어떤 약이 돼서 오히려 이럴 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결국 동학개미나 로빈후드의 기본을 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하나 생긴 게 아니냐. 예. 뭐든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1400에서부터 한 1700, 1800 이때까지는 맞는 얘기고요. 지금은 그거는 통하지가 않고,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모든 주식들이 특히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국면에서 팍 이렇게 막 쏴지면서 막 그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이 될 때에 그때 사람들로서 돌아가 있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우리가 뭐 동학개미 운동 뭐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막 쏴지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이건 본능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단계에 뭐냐 하면 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모두 다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시점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본능적인 형태로서 돌아가는 것이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엄청나게 그 고평가가 돼버렸다가 거기에서부터 엎어졌다가 막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단계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그 본능이 이제 발동을 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에서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을 갖고 있으니 이게 떨어지기만 하면 다시 사서 그래서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버블이 터지는 거는 다 모두 다가 이거 안심할 수 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엎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그 버블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보면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올라갈 때엔 올립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받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지만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판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뭐 그 고객예탁금이 뭐 45조, 48조 이렇게 돼서 이 많은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건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45조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500조니까 3% 정도 되잖아요. 네. 옛날로 한번 따져보시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조일 때에 3조 정도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주가가 한참 오르고 그럴 때에 고객예탁금이 4조 2천억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로 따지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4.2%인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60조가 넘는 돈이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와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주가가 꺾이면 대책이 안 서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가 하락을 막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건 뭐냐면 조폐공사를 돌려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와서 주식을 사서 떨어지지 않게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렇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건 막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논리들과 그 다음에 그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뭐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나요? 국내에 지금 3,000조의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 이렇게 이제 일단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떨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이 이런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봤을 때 생기겠느냐 이런 아예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중 부동자금이 몇 조 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 정도에는 뭐 시중 부동자금이 90조 정도인데 이 많은 자금들이 이게 정말 이 난리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커지고 국가 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액수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천조가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0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따져보면 이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구불 예금 이게 뭐 보면 오늘 당장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구불 예금이 우리나라에 뭐 한 30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동자금. 그러니까 일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30조라고 하는 요구불 예금을 넣어놓게 되면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결제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넣어놓는다든지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들이 MMF를 넣어놓는다. 그게 뭐 한 10몇 조 된다. 그것도 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부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그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그 회색지대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색지대에 있는 돈들이 만약에 채권과 주식이다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이 굉장히 좋게 되면 회색지대에 있는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이 주식으로 넘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채권에 있는 이 모든 자금들이 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로 다 간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부동자금이니까 일로 따지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현재의 어느 구석에든지 다 자기가 가 있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놓고 그래서 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한 반론 하나를 질문드리면 성장주를 이제 설명하실 때 이제 과거 우리 2000년 버블, IT 버블의 이제 사례를 드시는데 그때는 이제 버블이 꼈던 기업들이 망가질 때 그때는 정말 기대감만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앞으로 크게 만들어낼 그 어떤 미래의 부가가치가 아주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000년 IT 버블 때처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2000년도 IT 버블 때에 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불분명한 거를 갖다가 쓴 거는 분명하지만 또 선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나 시스코 시스템스 이런 거 보면요. 그 당시에 보면 와 이런 기업들은 정말 세계적인 탑의 기업이다. 이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 시스템스가 만들고 보급하는 라우트 이런 걸 보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막 인터넷이 시작이 되는 때였는데 이 전 세계에 인터넷이 깔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수요가 도대체 얼만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 형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따져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 한번 따져보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애플이나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하에 있는 많은 종목들은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허황된 얘기하는 거는 비슷비슷하지. PDR. 예, 그렇죠. 뭐 지금이
그때보단 약간 못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전적으로 그건 아니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잘라서 보면 위에 있는 몇 개는요, 이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를 너무 폄하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사람들은 바보였겠습니까? 그때 사람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유동성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모든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수익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흥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또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증시 격언 중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 매수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이제 땡기면서 하루에 1조 2천억 원 그 순매수라고 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뜸해지면서 점점 이제 액수가 줄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겸연쩍어진 상태가 됐죠. 외국인 매수는 당분간 그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매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태까지 전 세계 시장을 얘기하고 했던 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은 나스닥만을 쳐다보고 있고, 나스닥에서 상위에 있는 주식들이 그거를 전 세계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한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그거하고 완전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겨서 이쪽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안전하거나 내지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불안하니 일로 빼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게 종속이 돼 있는 형태인데, 아니 이쪽에 가장 중심이 무너져 버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종속으로 뺀다. 그러면 중심이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져 버리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내다 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할 때만 조금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가 줄어들고 이러는 거는요, 그런 현재의 전 세계 시장의 구도를 봤을 때는 이건 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타당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약에 이제 매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갑자기 막 한 1조씩 매수를 해버린다. 이번에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시점에는 매도가 매수가 됐기 때문에 위력이 2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위력을 한번 크게 가고 점점 위력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한 2천억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나고 이런 형태로서 가기 때문에 수급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은 현재 상황이 이제 버블 상태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조정의 시간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뭔가 변곡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징조들,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조정의 빌미를 주게 될까요? 조정의 빌미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조정의 빌미가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터졌을까? 그때 똑같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어느 날서부터 그러면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이벤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라고 얘기할 때 했던 게 뭐냐면 AOL, 그러니까 아메리칸 온라인하고 타임워너가 합병을 했거든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M&A는 굉장히 좋은 재료였어요. 이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졌으니 좋은 재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건 뒤에 얘기를 한 거고 그 당시에야 그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요. 특별한 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순간서부터 못 이기면서 휘청휘청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5차 경기 부양 대책. 네. 그거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게 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 겁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아,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의 상황은 이제 끝이 나는 거구나. 근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생겼던 상황이 주가를 끌어올렸느냐, 밀고 내려갔느냐. 처음에 밀고 내려갔지만 나중에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아, 그럼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동안에 이 상황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은 별로인 거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데 뒤에 두 개는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앞에 거는 시장 내적인 힘의 그 형태에서 봐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보다 높은 거는 앞에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시장 참여자들의 이거는 버블인 거야 라는 어떤 공통된 생각, 예. 언제든지 뭔가 조짐이 보이면 탈출하자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기반이 된 게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오기 전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겁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를 계속 봤기 때문에 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거기에서부터 꺾여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맨 마지막에 되면 아주 크게 흔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변화의 조짐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나 그 다음에 각자의 아무튼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모습들을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시장은 그 전에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이 얼만큼 크게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되게 심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심해졌다라고 봐요. 오르고 내리고가. 그러니까 그리고 장중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돌파하기는 했지만 1700 부근에서 걸려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관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주가가 쭉 올라간 다음에 드디어 위에서 이제 굴리면서 에너지를 쭉 소모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00포인트를 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막 바이오 뭐 이러면서 막 팡팡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나쁘게 보게 되면 시세를 확 분출해 버리는 과정.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 아,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도로 계속 의심을 하시고요. 의심을 하게 되면 나의 전략이 여러 개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 만약에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밀리는 형태로서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서부터는 시장을 그냥 보시지 않고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를 항상 의심해 가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저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심해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시장 많은 참여자들이 연준이 도와줄 거야. 이 기대감으로 연준을 무조건 믿는 상황이 돼버리고 어려워지면 연준이 도와줄 거야. 빠지면 또 연준이 뭔가 대책 세울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1800 부근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꼭지일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2200을 넘어서 2300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모든 증권회사들이 나오는 레포트도 보고 그러면요. 거의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주가는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저는 오히려 1800 이런 때 의심을 할 때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지 않고 하는 국면이 되니까 조금 사람들이 너무 이 시장을 편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참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번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계속 좋게 잘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모든 거는 또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오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금의 여러 가지 요소, 환경들을 의심해보는 예,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어떤 그 말씀하신 그런 여러 예후 징조들이 보였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예, 방법들, 전략도 그렇죠. 세워놓으시고 예, 뭐 하여튼 돈을 잃는 것보다 아니죠. 돈을 버는 것보다 잃는 거를 막는 게 그렇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경제 환경서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인사이트, 깊은 인사이트로 설명을 해주신 이종우 전 리서치 센터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